나는 그저 오빠의 기숙사에 물건을 전해주러 갔을 뿐이었다. 180옥스 입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의 룸메이트는 얼굴이 새빨개져 방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대학교 커뮤니티는 뒤집어졌다. 제 룸메가 여자 옷을 입는 변태예요. 제1장. 기숙사의 그녀. 강태민이 나를 처음 봤을 때 그는 내가 드레스를 입은 내 쌍둥이 오빠라고 생각했다. 변명하자면 연희관 기숙사의 조명은 끔찍할 정도로 어두웠다. 나는 오빠 서준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우리 엄마는 22년 동안 서준이가 머리만 기르면 우리 둘을 자매라고 해도 믿을 거라고 주장해왔다. 내 입장에서 변명하자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기숙사 방에 들어와 노란색 선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보고 자기의 180cm이 넘는 룸메이트가 남몰래 여장하는 취미를 가졌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강태민은 결코 느긋하게 결론을 내리는 타입이 아니었다. 내가 연세대학교에 간 이유는 엄마가 서준에게 겨울옷 가방을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오빠는 친구 이사를 돕느라 학교 밖에 있었고 내게 기숙사 방문객용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줬다. 창가 쪽 침대에 놔도 선인장 있는 쪽 창가에는 침대가 2개 있었다. 하나는 깔끔한 회색 이불과 건축학, 서적 몇 권, 그리고 손바닥 모양의 선인장이 놓여 있었다. 다른 하나는 짝도 맞지 않는 농구와 새짝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의자에는 수건이 마치 삶의 의지를 잃은 것처럼 걸쳐져 있었다. 나는 선인장이 있는 쪽을 택했다.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문이 쾅 열렸다. 땀으로 짙어진 검은색 농구 저지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넓은 어깨, 강인한 턱선, 이마 위로 젖은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최소 185cm, 어쩌면 그보다 더 커 보였고 입을 열기 전까지는 웬만한 나쁜 행동도 용서받을 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가 말했다. 내가 돌아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가 가늘어졌다. 시선이 내 드레스를 훑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의 뇌는 스스로도 싫어하는 답을 찾아낸 듯했다. 서준?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귀가 빨개졌다. 너 왜 그딴 옷을 입고 있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시선은 내 뒤에 침대로 향했다. 그리고 왜 내 침대 옆에 서 있는데? 그제야 깔끔한 이불의 주인이 설명됐다. 하지만 나머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아니, 말하지 마. 그는 마치 내가 룸메이트라는 개념 자체를 배신한 것처럼 손가락질했다. 알고 싶지 않아. 그의 얼굴은 이제 목덜미까지 새빨개져 있었다. 그는 복도로 뒷걸음질 쳤다. 그게 뭐든 간에 내 쪽으로는 오지 마. 그러고는 돌아서서 너무 빨리 걸어가는 바람에 계단 난간에 부딪히는 소리가 벽을 울렸다. 나는 서준의 두툼한 양말 한 짝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한참 후에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룸메이트 왔었어. 내가 너인 줄 아나 봐. 엄청 충격받은 표정이었어. 서준은 즉시 답장했다. 무시해. 개머리는 장식이야. 이화여대로 돌아가는 마을버스 안에서 나는 두 학교 학생들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을 열었다. 새로운 게시물이 이미 인기글에 오르고 있었다. 제 룸메가 저를 유혹하려고 여자 옷을 입는 변태인데 어떡하죠? 닉네임은 슬램덩크 영웅이었다. 나는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농구 연습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평소에도 짜증나던 남자 룸메이트가 긴 드레스에 가발까지 쓰고 제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표현하기 힘든 아주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썼다. 댓글은 굶주린 비둘기 떼처럼 달려들었다. 룸메가 자아를 찾아가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룸메가 탐색하는 게 당신일 수도. 반전. 사실 글쓴이가 더 좋아함. 원글쓴이는 짓궂은 댓글에 의외로 강하게 반응했다. 역겹다고 하진 마세요. 상황이 이상하다고 했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못났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5분 뒤 제가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레스가 잘 어울렸냐고 그만 좀 물어보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글쓴이는 망설였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친구 사적인 부분인데 제가 창피를 주게 될까 봐요. 짜증나는 놈이긴 한데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나는 버스 건너편에 앉은 아주머니가 쳐다볼 정도로 크게 웃었다. 그러다 프로필을 클릭했다. 오래된 게시물은 두 개뿐이었다. 하나는 등번호 8번이 새겨진 농구선수의 뒷모습 사진이었다. 다른 하나는 손바닥 모양 선인장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있었다. 서준이 또 내 스피커 건드리면 이걸로 싸대기 때릴 거임. 웃음이 멎었다. 그 선인장은 강태민의 것이었다. 등번호 8번은 방금 기숙사를 발칵 뒤집어 놓은 남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내 오빠의 이름은 서준이었다. 나는 서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엔 문 잠그고 자. 그가 답했다. 내 치질이 또 내 소관이 됐냐. 3일 후 그가 내게 50만 원을 송금했다. 나는 0을 2번 세고 나서 전화를 걸었다. 너 콩파티라도 팔았어? 웃기지 마, 서준이 말했다. 내 장기는 그것보단 비싸.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돈 많고 멍청한 내 룸메가 자기 앞에서 드레스 한 번 입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태민이 너한테 뭘 제안했다고. 아무래도 무슨 이론을 테스트해야 한대. 무슨 이론? 말 안 해줘. 그냥 자기 생각에 인질로 잡힌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 그래서 넌 동의했고, 조이야, 돈은 남자의 많은 도덕적 입장을 제고하게 만들지. 어깨 좀 넉넉한 거 있어? 나는 그에게 낡은 파란색 드레스를 20만 원에 빌려줬다. 그는 나를 날강도라고 부르더니 돈을 보냈다. 그날 저녁 나는 어땠냐고 물었다. 서준은 세 줄로 답장을 보냈다. 입었어. 빤히 쳐다보더라. 그러더니 역겹게 생겼다고 나가라고 했어. 잠시 후 그가 덧붙였. 오늘 밤엔 방에서 자지 말라고 호텔 스위트룸도 잡아줬어. 이 자식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건 확실한데 돈은 되네. 그가 위치를 보냈다. 나는 40분 만에 그 스위트룸에 도착했다. 서준은 욕조에서 음정 나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창가에서 룸서비스로 시킨 감자튀김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머리에 샴푸 거품도 다 안 헹군 채 목욕 가운을 입고 나왔다. 문제 생겼어. 그가 말했다. 강태민이 방 취소했어? 더 심각해. 내가 걔 운동 가방을 잘못 들고 왔어. 지금 아래층에 있대. 네가 좀 갖다 줘. 서준이 가운을 가리켰다. 난 지금 스캔들 그 자체인 옷차림이잖아. 그게 널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10만 원 줄게. 나는 이미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프런트 데스크에 검은색 가방을 맡기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서려 했다. 그때 손 하나가 내 뒤통수를 쳤. 세게는 아니었지만 눈물이 핑 돌 정도는 됐다. 나 피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분노의 찬 목소리가 말했다. 서준, 너 왜 또 여자 옷 입고 있는 거야?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이 가발은 소름 끼치게 진짜 같네. 내가 획 돌아섰다. 강태민의 손이 내 머리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보고 내 드레스를 보고 다시 내 얼굴을 봤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나는 두피를 문질렀다. 사과해. 그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이 일종의 과학적인 공포로 커졌다. 이 느낌이. 지금 맞아. 내가 봤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야. 아까 서준이가 드레스 입었을 땐 그건 틀렸어. 아주 깊게 틀렸다고. 근데 너는 그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가슴에 팔짱을 꼈다. 그 문장 끝까지 말하면 내 그 이론이 너와 함께 무덤까지 가게 해줄게. 강태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서준이 호텔 가운과 슬리퍼 차림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달려왔다. 내 동생한테서 눈 떼. 그는 강태민의 어깨를 들이받았다. 둘은 짐수레에 부딪혔다. 그 후 30초 동안 두 명의 대학 운동선수가 대리석 분수대 옆에서 강태민의 정강이도 한 번 걷어찼다. 그가 내 머리를 잡아당겼으니까.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서준은 내 앞에 극적으로 서서 외쳤다. 이쪽은 제 쌍둥이 동생 서조이입니다. 당신은 무고한 여성을 폭행했어요. 그러고는 덧붙였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받겠습니다. 내가 그를 옆으로 밀쳤다. 강태민은 나와 서준을 번갈아 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닮은 점은 명백했다. 똑같은 검은 눈, 같은 인매, 같은 갸름한 턱선. 서준이 어깨가 더 넓고 머리가 짧았다.
나는 마스카라를 하고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명백히 그 두 가지 디테일이 그를 두 번이나 패배시킨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강태민이 불쑥 내뱉었다. 그러고는 바닥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신인 줄 모르고 그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 설명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지는 않는데. 압니다. 그는 여전히 카펫을 응시한 채 몸을 바로 세웠다. 목까지 빨개져 있었다. 당신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치지도 말았어야 하고요. 다치셨습니까? 병원에 가야 하나요? 나는 그를 믿었. 특별 훈련이라도 받지 않고서야 그 정도의 굴욕감을 연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뒤에서 여자를 함부로 잡지 마세요. 그 여자가 서준이라고 생각되더라도요. 특히 서준이라고 생각된다면 더더욱 명심하겠습니다. 서준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올렸다. 그래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강태민이 페인트를 벗겨낼 듯한 눈초리로 그를 쏘아봤다.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에 팔로우 요청이 떴다. 강태민. 나는 서준에게 스크린샷을 보냈다. 내 계정 팔았냐? 서준이 답했다. 내가 어떤 오빠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타자를 쳤다. 3초 준다. 그가 썼다. 내가 담요 털다가 걔 한정판 운동화 발코니에서 떨어뜨렸어. 걔가 한짝 물고 갔어. 나 걔한테 180만 원 빚졌어. 나는 눈을 감았다. 서준이 덧붙였다. 걔 너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냥 가끔 얘기나 해줘. 덩치 크고 훈련 덜 된 걔라고 생각해. 나는 혈압을 위해 서준을 차단했다. 그리고 강태민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실수였다. 첫 번째 실수는 그 기숙사에 들어간 것이었다. 제2장. 여자에게 추군되지 않는 법. 강태민은 처음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 점심 먹었어? 도서관 앞에 은퇴한 회계사처럼 생긴 개가 있어. 오늘 노을 예쁘다. 그의 메시지는 흥미롭진 않았지만 무해했다. 호텔 사건 이후 무해함은 야심찬 목표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에브리타임에 누군가가 그에게 연애 조언을 했다. 나는 그가 노란 개가 가로등 기둥에 오줌 누는 사진을 보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오줌이 진짜 노랗네. 그가 썼다. 이거 정상이야? 10분 뒤 그는 쇳덩구리가 보도블록 위에서 공을 굴리는 사진을 보냈다. 이 녀석 열심히 일하는 것 좀 봐. 저녁 식사 때 내가 닭갈비를 한 젓가락 뜨려는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학생 식당 코울슬로는 입안에서 뭔가 죽은 것 같은 맛이 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너 어디 아파?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1시간 뒤 에브리타임이 슬램덩크 영웅의 게시물을 추천했다. 어떻게 하면 여자애가 나를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대화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랬다. 좀 더럽게 가. 노란 거 보내. 이상한 거 보내. 여자들은 대담한 남자 좋아해. 강태민이 답글을 달았다. 노란 거요? 댓글 작성자가 답했다. 바로 그거지. 강태민의 최근 업데이트에는 내 메시지 너 어디 아파? 를 캡처한 화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떡하죠? 그가 물었다. 제가 아픈 줄 알아요. 댓글은 만장일치였다. 한 명이 끔찍한 조언을 했네. 한 남자가 군대처럼 그 조언을 따랐고 나는 룸메이트가 양말을 던질 때까지 웃었다. 내가 체액과 곤충 사진은 작업 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해주자. 강태민은 너무나 진지하게 사과해서 웃었던 내가 죄책감을 느낄 정도였다.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다시는 비위생적인 거 안 보낼게. 그 약속은 지켜졌다. 그의 메시지는 나아졌다. 더 중요하게는 그의 행동이 나아졌다. 그가 처음으로 내게 선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은 벨벳 상자에 담긴 비싼 팔찌였다. 나는 거절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보석은 안 받아. 우리 안지 12일이나 됐는데. 그 말이 바로 내 주장을 증명하네. 그는 달력을 대신해 모욕당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선물을 도로 가져갔다. 다음번에 그는 갈색 종이에 쌓인 작은 안개꽃 다발과 연희동 베이커리에서 산 티라미수 한 조각을 가져왔다. 일주일 후
그는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난 작은 팬프라이드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 40분을 기다렸다. 특별히 맛있지는 않았다. 강태민은 내가 첫 입을 베어 무는 것을 너무나 밝은 기대감에 차서 지켜봤기 때문에 나는 비판을 치즈와 함께 삼켜버렸다. 마케팅에 돈 좀 쓴 맛이네.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걸 사온 사람은 사려깊네. 그의 표정이 너무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둘 다 민망할 정도였다. 그는 읽기 쉬운 사람이었다. 겉보기엔 위협적이고 강한 주관을 가진 늑대들 사이에서 자란 사람처럼 논쟁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친절한 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또한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데 아주 서툴렀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이대 정문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에 20분 늦었다. 내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막 떠나려던 참에 학생들이 교내 도로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누군가 교내 고양이 중 한 마리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연대생 한 명이 그를 잡았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따라 달렸다. 강태민은 군중 속에서도 눈에 띄었다. 그는 마른 남자의 재킷 앞섭을 잡고 낮은 벽돌담에 그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남자의 안경은 비뚤어져 있었다. 근처 잔디 위에는 회색 길고양이가 누군가의 스웨터에 쌓인 채 너무 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넌 학생 지원팀에 가게 될 거야. 강태민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다른 남자가 두 손을 들었다. 난 그냥 저렇게 있는 걸 발견한 거야. 도와주려고 했다고. 네가 찾잖아. 내가 봤어. 증거 있어? 남자의 말투가 바뀌었다. 공황 상태에서 차분함으로. 증거 없으면 넌 지금 공개적으로 날 폭행하는 거야. 넌 이대생도 아니잖아. 강태민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군중을 뚫고 그의 팔을 잡았다. 태민아. 그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저 자식이 고양이를 다치게 했어. 그럼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우리가 널 저 자식의 방어 전략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지. 남자가 나를 보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누군데? 얘 여자친구인데요. 나는 생각 없이 말했다. 강태민이 완전히 굳었다. 군중도 굳었다. 다친 고양이마저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들 모두를 무시했다. 어디서 그랬는데? 내가 물었다. 강태민이 과학관과 구 극장 사이의 숲을 가리켰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일주일 전 극장 뒤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 때문에 불이 날 뻔했다. 시설관리 팀장님이 수학 동아리 기금 모금 행사 때 그곳에 새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 기억났다. 나는 그에게 전화했다. 팀장님, 이화여대 수학과 서조희입니다. 지역 장학금 만찬 때 뵈었는데요. 혹시 극장 뒤에 새로 설치한 카메라 작동하나요? 작동하고 있었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녹화 영상 확인해 보죠. 내가 말했다. 그는 강태민에게서 몸을 비틀어 도망치려 했다. 그는 2미터도 못 가서 교내 보안팀에 붙잡혔다. 동물구조 동아리 회원이 고양이를 응급 클리닉으로 데려갔다. 학생 지원팀은 목격자들을 분리했다. 강태민은 남자의 재킷을 잡고 그를 벽에 밀쳤다고 인정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도망가려고 했어. 내가 막았지. 그러더니 고양이를 보고 비웃었어. 그래서 이성을 잃었어. 담당 직원이 강태민의 오른손에 긁힌 상처를 봤다. 때렸습니까? 한 번요. 어깨를. 태민아. 내가 말했다. 거짓말은 안 해. 그게 그의 문제점이었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는 더 예쁜 버전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저 추한 사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 다른 학생은 조사를 받으러 끌려갔다. 강태민은 연세대학교 소속 운동선수가 타교에서 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연대 학생처로부터 징계 예고 통지를 받았다. 보안실 밖에서 분노가 마침내 그의 몸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연석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기댔다. 그 자식이 찼을 때 고양이가 아직 움직이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이제 동물병원에 있잖아. 내가 좀 더 일찍 도착했어야 했는데. 넌 네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에 도착한 거야. 그는 보도를 응시했다. 할머니가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허가증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 할머니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넌 두 가지 일을 했어. 내가 말했다. 누군가 동물을 해치는 걸 막았어. 그건 옳은 일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제압된 후에 그를 때렸어. 그건 잘못된 일이야. 그 두 가지 진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강태민은 그 말을 곱씹었다. 대부분은 하나만 고르던데. 영웅 아니면 괴물. 대부분은 게으르니까 그가 나를 쳐다봤다. 넌 나를 네 남자친구라고 불렀어. 긴급 상황용 언어였어. 진심처럼 들렸잖아. 넌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이었고, 그래도 인정돼. 내가 일어서 인정 안 돼. 그는 숨기지 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따라왔다. 고양이는 수술을 받고 살아남았. 강태민은 익명으로 동물병원비를 지불했지만 구조단체에서 그의 이름을 알아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는 그걸 싫어했다. 서준은 그걸 아주 재미있어 했다. 2주 동안 강태민은 작은 선물과 더 썰렁한 농담을 들고 계속 나타났다. 그는 내 시험 일정을 기억했다. 내가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올 때 핫초코를 들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보도블록의 차도 쪽으로 걸었다. 그는 서툴렀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말은 더 어려워졌다. 우리는 두 캠퍼스 중간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강태민은 베이커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몬 케이크를 단종시켜 자신을 배신했다고 열변을 토하는 중이었다. 태민아, 그가 멈췄다. 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 이제 나보러 그만 와야 할 것 같아. 그의 표정이 텅 비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그럼 내가 고칠게. 그게 뭐든. 매력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야. 그는 조용해졌다. 나는 억지로 명확하게 말했다. 명확함 없는 친절은 향수를 뿌린 잔인함일 뿐이었. 나는 너라는 사람을 좋아해. 넌 애쓰지 않을 때 웃겨. 용감하기도 하고, 비록 가끔 경찰 서류가 필요한 방식이긴 하지만 넌 내가 상상했던 종류의 남자는 아니야. 넌 어떤 종류를 상상하는데? 부드럽고, 조용하고, 세련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 강태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네. 넌 아니야. 그 말이 그를 아프게 했다. 나는 그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진실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이 미웠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네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 그는 일어서서 설탕 그릇 아래에 돈을 놓고 내게 작고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 그날 밤 슬램덩크 영웅은 7단어를 게시했다. 내가 졌어. 그래도 아직 그녀를 좋아해. 사진도 농담도 없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그 게시물을 쳐다봤다. 그리고 앱을 닫았다. 그는 내 타입이 아니었. 그것이 끝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제3장.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남자. 3주 동안 강태민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이화여대에 오지 않았다. 아침 메시지도 구름 사진도 캠퍼스 동물들의 소화 습관에 대한 긴급 질문도 보내지 않았. 우리 사이의 대화는 그의 한 줄로 끝났다. 다시는 널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 잘못했던 부분들은 미안해. 나는 괜찮아라고 답했다. 그 글자는 볼 때마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서준은 내가 프라이버시란 외동들이나 만들어낸 헛소문이라고 믿는 놈이었기에 그 사실을 눈치챘다. 너 왜 자꾸 걔 메시지 창 열어보냐? 그가 점심을 먹으며 물었다. 넌 왜 자꾸 내 폰을 보는데? 쌍둥이 특권. 나는 저녁 롤빵의 절반을 그의 입에 쑤셔 넣었다. 내 삶은 평소의 스케줄로 돌아왔다. 강의, 과제, 학생 식당밥, 그리고 가끔 연세대로의 외출. 서준이 다니는 학교 식당은 금요일에 돈가스 정식이 나오는 반면 이대 식당에서는 젖은 단열재처럼 보이는 것이 나왔기 때문이다. 어느 금요일 캠퍼스 셔틀이 오후 교통체증 속을 기어가고 있을 때 나는 한 나이든 여인이 다음 정류장을 향해 서두르는 것을 보았다. 서두른다는 표현은 후한 것이었다. 그녀는 약간 절뚝이며 우아한 지팡이를 한 손에 쥔 채 움직였고 뒤따르던 중학생 남자의 3명이 그녀의 불규칙한 걸음걸이를 따라하며 웃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내렸다.
마커스 벨, 타일러 쇼, 그리고 케빈 로즈. 나는 그들의 학교 가방에 적힌 이름을 읽으며 외쳤다. 웃어봐. 너희 교장 선생님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으로 쓸 아주 예쁜 동영상을 찍었거든. 그들의 얼굴이 무너졌다. 한 아이는 다른 아이 뒤에 숨으려고 했다. 지워. 그리고 저분께 사과드려. 그들은 어설펐지만 들릴 만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나는 기사님께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여인은 차분한 위엄을 지키며 버스에 올라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내 옆에 앉았다. 그때서야 나는 그녀의 핸드백을 알아봤다. 완벽한 상태의 오래된 샤넬 클래식 백이었다. 그녀의 로퍼는 에르메스였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가느다란 은팔찌에는 너무 작고 비싼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서 예전에 내 룸메이트와 나는 부티크 쇼윈도 너머로 그것을 쳐다보다가 보안 요원이 걱정스럽게 다가온 적이 있었다. 나는 팔찌에서 손을 뗐다. 여인이 눈치챘다. 무슨 일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냥 아주머니 손목이 제 인생보다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고, 둘 다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녀는 기사님이 뒤돌아볼 정도로 크게 웃었다. 나는 헤란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학생은? 조이요. 그녀는 내게 박하사탕을 건넸다. 그녀의 질문은 친절했지만 결코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무엇을 공부하는지, 어느 캠퍼스에 다니는지, 수학을 좋아해서 하는지, 아니면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하는지. 수학은 유용하죠. 헤란이 말했다. 어디에 쓰이나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적어도 정확히 몇 퍼센트의 손실을 입었는지 계산할 수는 있으니까요. 나는 즉시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연세대 동문에서 그녀는 계단을 달려 내려오는 키 큰 인물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태민아.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태민은 나를 보고 속도를 늦췄다. 그는 흰색 스웨트셔츠와 검은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연습 후 샤워를 한 듯 머리카락이 축축했다. 1초 동안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러다 제정신을 차리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할머니, 셔틀은 왜 타셨어요? 내 기사한테 집안일이 생겨서 난 늙었지 납치당한 게 아니란다. 헤란이 나를 가리켰다. 이 젊은 아가씨가 날 도와줬어. 무례한 남자애들 3명을 겁주기도 했고. 강태민이 나를 쳐다봤다. 네가 그런 짓도 해? 무슨 짓? 무례한 사람들 겁주는 거. 헤란의 시선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이름은 조이야. 강태민이 너무 빨리 덧붙였다. 나이든 여인의 미소가 길어졌다. 그 이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구나. 강태민의 귀가 분홍빛으로 변했다. 할머니,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말 안 했어. 나는 서준이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헤란이 가볍게 내 소매를 잡았다. 잘 됐네. 우리도 거기로 가는 길이었어. 강태민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걸음걸이에 맞춰 보도의 바깥쪽 가장자리로 걸었다. 계단에서는 그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손을 내밀지 않고 그녀보다 한 계단 아래로 움직였다. 그는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그것을 나약함의 공개적인 선언으로 만들지 않는 법을 배운 것 같았다. 그는 내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길 바랐다. 이제 그가 멈추자 나는 모든 침묵을 의식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주는 헤란을 보고 기뻐했고 강태민을 보고는 기분 나빠했다. 넌 여기 왜 왔어? 나 이 학교 다니는데 수상해. 헤라는 강태민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다. 서준이 입을 열었. 나는 테이블 밑에서 그를 걷어찼다. 저를 통해서요. 그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주 평범한 소개였어요. 드레스나 호텔 혹은 금전적 거래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헤란이 강태민을 쳐다봤다. 강태민은 자기 접시만 쳐다봤다. 금전적 거래가 있었니? 그녀가 물었다. 서준이가 헷갈렸나 봐요. 내가 말했다. 서준이는 항상 헷갈려해. 강태민이 덧붙였다. 그들은 사라진 운동화에 대해 다투기 시작했다. 헤라는 재미있다는 듯 듣고 있다가 서준이 친구가 아니라면 왜 조이 드레스 입는 조건으로 200만 원이나 줬는데? 라고 말하자 침묵이 흘렀다. 헤라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태민아. 그땐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아니, 서준이 말했다. 전혀 아니었어. 나는 서준이 한눈 파는 사이에 그의 접시에 있던 돈가스를 훔쳐먹었다. 헤라는 강태민과 서준이 기둥주의를 서로 쫓아다니러 자리를 뜰 때까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게로 몸을 돌렸다. 정말로 그 애가 마음에 안 드니? 제 타입이 아니에요. 내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망설였다. 그렇게 좋아할 만큼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사람의 종류는 알아요. 부드럽고 학구적이고 사려 깊고 차분한 사람이요. 강태민은 학구적이긴 하죠. 한 번은 인터넷 연애 조언을 따르다가 저한테 쇳동구리 사진을 보낸 적도 있어요. 타당한 반론이구나. 그녀는 냅킨으로 손가락을 닦았다. 이상형 목록은 유용하지 너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그 목록이 항상 너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봐 주지는 못한단다. 그건 할머니가 특정 손주며느리를 원할 때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혜란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지. 그녀와 강태민이 떠날 때 그는 테이블 옆에 멈춰 섰다. 잘 가, 조이야. 그게 전부였다. 만나자는 요청도, 농담도, 희망 섞인 질문도 없었다. 나는 그가 혜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한 손은 그녀의 팔꿈치 근처에 닿을 듯 말 듯 맴돌면서 서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너 실망한 표정인데. 배고픈 표정이야. 내 돈가스 먹었잖아. 계속 말하면 남은 것도 먹을 거야. 그는 양팔로 자기 접시를 보호했다. 며칠 후 이화여대는 교내 데이터 모델링 챌린지 참가자 선발을 발표했다. 나는 참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대회는 6주 동안 계속되었고 잦은 밤샘과 과도한 카페인을 동반했으며 우승자에게는 상패와 이력서 한 줄, 그리고 미래의 고통 또한 명예로울 수 있다는 믿음을 보상으로 주었다. 그때 선우연 선배가 수업 후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응용 통계학 대학원생이었고 옅은 회색 셔츠에 얇은 금속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의 자세는 신중했다. 그는 책 3권을 들고 있었고 희미하게 깨끗한 세탁물 냄새가 났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마치 내 이상형 목록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서조희 씨, 맞으시죠? 네. 대중교통 수요 예측에 관한 논문 잘 읽었습니다. 오차 수정 방식이 아주 명쾌하더군요. 내 얼굴에 대한 칭찬은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 결과물에 대한 칭찬은 훨씬 더 위험했다. 선우연 선배는 자기 팀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팀원인 박민아는 최적화 전문이었다. 선우현 선배가 모델 설계를 이끌 것이었다. 관심 있으세요? 내 상식이 반대 의견을 내기 전에 나는 동의했다. 첫 모임에서 선우연 선배는 이미 커피를 사왔다. 내 커피는 설탕이 없었는데 내가 단체 메시지에서 언급했던 그대로였다. 그는 내 의자를 빼주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경청했다. 내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을 때 그는 마지막 말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대신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 그는 늦은 회의 후에 미나와 나를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다. 내 룸메이트는 그가 나의 이상적인 남자라며 마치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듯 효율적으로 우리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만하라고 했다. 나 역시 회의가 있는 날에는 옷을 더 신경 써서 고르기 시작했다. 선우연 선배는 친절해 보였다. 그 이상으로 그는 절제되어 보였다. 그의 예측 가능성에는 편안함이 있었다. 그는 절대로 나를 드레스 입은 내 오빠로 착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절대로 공공장소에서 소리치거나 동물 학대범을 덮치거나 내게 곤충의 노동 사진을 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정반대였다. 그것은 좋은 일이어야 했다. 우리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많은 작업을 요구했다. 어느 금요일 밤, 선우연 선배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나를 바래다 주었고 우산을 내 쪽으로 너무 기울여서 그의 어깨가 흠뻑 젖었다. 저 때문에 비다 맞으실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여자는 쉽게 아프잖아요. 남자는 안 그래요. 그는 눈을 깜박이더니 웃었다. 일리 있네요. 기숙사 입구에서 그는 내게 두꺼운 폴더를 건넸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아마도요, 이 데이터 세트들 재조정이 필요해서요.
지도 교수님이 연구 마감일을 추가하셨고 미나는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팀에서 조이 씨가 가장 꼼꼼하잖아요. 나는 폴더를 내려다봤다. 그것은 최소 12시간의 작업을 의미했다. 미나는 무슨 일인데요?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도와줘야죠. 그의 말은 관대하게 들렸다. 그날 밤늦게 미나가 울면서 내게 전화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미나는 대회에서 빠지겠다고 요청했다. 선우연 선배는 그녀에게 후회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너는 계속하고 싶어? 내가 모르겠어. 기회를 잡고 싶기도 한데 엄마랑도 시간을 보내야 해. 그럼 우리가 논의해야 할 선택지는 그것들이야. 선우연 선배가 네가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구분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선우연 선배는 변함없이 정중했다. 그는 커피를 사왔다. 우리에게 고마워했다. 우리의 성실함을 칭찬했다. 그는 또한 지루한 작업들을 여자들이 원래 더 잘하는 일로 묘사했고 모든 세부적인 수정 요청을 내게 보냈으며 누구보다 조이 씨를 믿어요 라는 말로 새로운 요구 사항을 꺼냈다. 그 말들은 내 어깨를 다독이면서 팔의 상자 하나를 더 얻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어느 토요일, 서준이 연세대 학생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지글거리는 새우구이 2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고개를 숙인 강태민이 보였다. 서준은 넣어주려고 좀 가져가려 했는데 강태민이 데운 새우는 벌칙 같은 맛이래라고 썼다. 나는 사진을 너무 오래 쳐다봤다. 그들은 언제부터 친해졌을까? 서준이 답했다. 우린 안 친해. 학식 물가 상승에 대항하여 연합한 것뿐이야. 나는 다시 데이터로 돌아갔다. 15분 후 선우연 선배가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조이 씨의 능력을 믿습니다. 처음으로 그 문장은 격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허락처럼 제사장. 예의는 친절이 아니다. 대회 최종 심사 전날 밤 우리는 이대 서버실이 점검 중이어서 연세대의 실험실을 빌렸다. 나는 노트북과 바인더 2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인내심을 들고 도착했다. 열린 문틈으로 선우연 선배가 2명의 심사위원 교수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핵심 모델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두 학부 여학생은 데이터 작업을 도왔고요. 도왔다고. 나는 선우연 선배의 원래 매개 변수가 불안정한 예측을 내놓는다는 것을 발견한 후 핵심 모델을 재구축하느라 사흘밤을 세웠다. 우리 논문의 가장 강력한 결론은 내가 수정한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다. 미나는 최종 해결책을 실용적으로 만든 제약 시스템을 만들었다. 도왔다는 세 글자가 엄청난 노동을 지워버렸다. 선우연 선배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조이 씨 타이밍 좋네요. 교수들이 떠난 후 나는 테이블 위에 바인더를 놓았다. 내일 발표는 누가 하죠? 제가요. 제가 발표 경험이 가장 많으니까요. 왜 슬라이드에서 데이터 재구성 부분을 빼셨어요? 시간 때문에요. 그게 모델이 작동하는 이유인데요. 조이 씨, 열심히 한 건 알지만 심사위원들은 개별적인 공로가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왜 전체 프로젝트를 두 여학생이 보조한 자신의 모델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의 표정이 인내심 있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 인내심이 분노보다 나를 더 짜증나게 했다. 비공식적인 대화에 너무 강하게 반응하시네요. 정확하게 반응하는 건데요. 이런 갈등은 팀의 해가 될 수 있어요. 문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게 어떻게 팀의 해가 됩니까? 강태민이 생수한 박스를 들고 서 있었다. 서준은 다른 박스를 들고 공짜 연극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으로 그 뒤에 있었다. 선우연 선배가 인상을 썼다. 이건 사적인 대화입니다. 동감입니다. 강태민은 그가 아닌 나를 쳐다봤다.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 그 질문은 나를 존중했다. 그는 나를 구하러 뛰어들지 않았다. 내 분노가 그에게 싸움의 소유권을 준다고 결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물었다. 있어줘. 내가 말했다. 강태민은 물을 내려놓고 벽에 기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선우연 선배는 더 이상 모든 반론을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었다. 우리는 기어도 기록을 검토했다.
나는 재구성 부분을 복원하고 데이터 및 결론 발표를 맡기로 했다. 미나는 화상으로 참여해 자신의 공로를 온전히 인정받았다. 선우현 선배는 초기 프레임워크와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논의가 끝났을 때 그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명칭에 신경 쓰시는 줄 몰랐어요.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저는 선배가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줄 몰랐고요. 건물 밖에서 서주는 학생 근로장학생 학점을 위해 물을 배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태민은 평범한 노동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준이 즉시 그 말을 망쳐버렸다. 걔 네가 여기 있다는 소리 듣고 자원한 거야. 강태민이 그를 걷어차려 했다. 서준이 폴짝 뛰어 피했다. 고마워. 내가 말했다. 강태민이 멈췄다. 개입하기 전에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봐줘서 네가 밀어붙이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기억하고 있었네. 네가 하는 말 대부분은 기억해. 그의 귀가 빨개졌다. 그러고는 그 솔직함마저 너무 가까울 수 있다는 듯 한 걸음 물러섰다. 너 귀찮게 하러 온 거 아니었어. 알아. 오늘은 우연이었어. 알아. 계속 나타나진 않을 거야. 매번 설명할 필요 없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리고 말을 멈췄다. 갈림길에서 그는 운동부 기숙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내일 잘해.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태민아, 내가 불렀다. 그가 즉시 돌아섰다. 숨길 수 없는 희망이 그의 얼굴을 밝혔다. 나는 물어볼 것이 없었다. 그저 그가 돌아보길 바랐을 뿐이었. 북자. 내가 말했다. 그의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너도 집으로 가는 셔틀에서 서준이 나를 살폈다. 네 표정이 수상해. 네 존재가 수상해. 너 꼭 거절당한 지원서를 다시 검토하는 사람 같아. 나는 그가 내 미소를 보지 못하도록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우리는 1등을 했다. 시상식에서 선우연 선배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최종 모델은 조이 씨가 불안정한 매개 변수를 재구축했기에 비로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극도로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제약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제가 팀을 이끌었지만 항상 잘 이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은 우리 3명 모두의 것입니다. 나는 방어적인 태도를 예상했다. 그 수정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중에 그는 강당 밖에서 나를 찾아왔다. 내 말이 맞았어. 그가 말했다. 나는 내가 모두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어. 때로는 그냥 나 자신을 위해 결정을 쉽게 내리고 있었을 뿐이야. 그걸 인정하는 건 유용하네. 우리 아직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네. 하지만 데이터 정리 작업에는 부르지 마세요. 그가 웃었다. 그는 악당이 아니었.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짐을 대신 지게 만들 만큼 넓은 사각지대를 가진 세련되고 성공한 남자였다. 멀리서 보면 그는 여전히 존경스러웠다. 가까이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혜란이 축하 문자를 보내며 저녁 식사에 초대했. 나는 팀 약속이 있어서 거절했다. 그녀가 답했다. 아쉽구나. 태민이가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매운 갈비찜을 시도했는데. 나는 메시지를 쳐다봤. 걔가 요리를 할 줄 알아요. 혜란이 사진을 보내왔다. 주방은 마치 양념 공장이 폭발한 것 같았다. 강태민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커멓게 탄 펜 옆에 서서 보통 자연재해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썼다. 그 갈비찜 음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혜란이 답했다. 의사가 너무 딱딱한 건 피하라고 했는데. 이건 딱딱함의 문제가 아니야. 내 생각에 이건 독성이 있을지도 몰라. 몇 분 후 강태민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할머니가 사진 보여줬어? 실패작이야. 명백히.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나는 다음이라는 단어를 쳐다봤다. 다음 레시피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었. 어쩌면 내게 먹일 다음 기회를 의미하는 걸 수도. 행운을 빌어. 내가 썼다. 그가 주먹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다음 주에 서준을 만나러 연세대에 갔을 때 그는 체육관에서 연습 중이었다. 강태민도 같은 코트에 있었다. 관중석에서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연습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강태민에게 스포츠 음료를 건넸다. 그는 무례하지 않게 거절했다.
그때 서준이 그의 귓가에 무언가 말했다. 강태민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농구공 하나가 그의 뒤통수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체육관이 웃음바다가 되었. 나도 웃었다. 그가 다가왔을 때 그는 두 걸음 앞에서 멈췄다. 서준이 보러 왔어? 응. 머리는 괜찮아? 공 가벼웠어. 소리는 심각하던데. 그는 목덜미를 문질렀다. 그의 귀는 분홍빛이었다. 왜 이제 나한테 말 안 걸어? 내가 물었다. 그는 놀란 듯 보였다. 네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나 쫓아다니는 걸 그만하라고 했지. 평범한 대화가 금지된 건 아니었어. 뭐가 평범한 건데? 좋은 아침, 노을, 평범한 개. 고양이는? 응. 쇠뚱구리는? 안 돼. 그는 엄숙하게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는 노을에 붉게 빛나는 농구 코트 펜스 사진을 보내왔다. 이거 평범해?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과 밤은 아니었다. 억지스러운 것도 없었다. 하루에 한두 개의 메시지. 때로는 그에게서, 때로는 나에게서. 그는 서준이 자기 책상 위에 더러운 양말을 올려놓았다고 불평했다. 나는 내 룸메이트가 재활용 쓰레기통을 엄마라고 부르며 껴안고 복도로 몽유병처럼 걸어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캠퍼스 고양이 사진을 보냈다. 나는 가끔 이 대학식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증거를 보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그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헤란이 그를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화가 많은 아이였다. 그는 싸우고 학교를 빼먹고 선생님과 다투다가 창문을 깬 적도 있었다. 헤라는 결코 돈으로 결과를 지우지 않았다. 돈이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 그가 썼다. 아직도 싸워? 내가 물었. 덜은 안 한다는 건 아니네. 가끔 실패해. 고양이 떼처럼? 그는 답하는데 몇 분이 걸렸다. 응. 그 사람을 때리지 말았어야 했어. 그 사람을 막은 건 후회해. 아니, 그는 그 두 가지 진실을 분리할 수 있었다. 선우연 선배는 항상 정답을 알고 있었다. 강태민은 종종 틀린 말을 했다. 하지만 강태민이 틀렸을 때 그는 자신의 언어의 아름다움 뒤에 숨지 않았다. 나는 예의와 친절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예의는 우산을 씌워주면서도 모든 일을 당신에게 떠넘길 수 있었다. 친절은 화난 얼굴을 한 185cm의 남자가 실험실 문가에 서서 당신이 그가 머물길 원하는지 묻는 모습일 수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가 토요일에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응, 내가 썼다. 할머니가 캠퍼스 고양이들 밥 주러 가고 싶어 하셔. 같이 갈래? 할머님만? 입력중 표시가 여러 번 나타났다 사라졌다. 마침내 나도 물어보고 싶어. 나는 룸메이트가 내 표정을 보지 못하도록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어쨌든 봤다. 누구랑 얘기하는데? 너 음란할 정도로 행복해 보여. 아니거든. 내 입이 지금 태양이랑 만나려고 하잖아. 나는 그녀에게 베개를 던졌다. 내 얼굴은 웃음을 멈췄지만 마음은 계속 웃고 있었다. 제오장, 고양이, 카메라, 그리고 거짓말. 토요일, 내가 연세대에 도착하기 정확히 30분 전에 혜란에게 급한 약속이 생겼다. 강태민이 그녀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오랜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다는 걸 깜빡했구나. 너희 젊은이들끼리 고양이들 밥 좀 챙겨주렴. 웃으렴. 웃음 이모티콘이 3개나 있었다. 이거 할머니 계획이시네. 내가 말했다. 할머니는 아니라고 주장하셔. 너는 믿어? 난 그분 손에 자랐어. 안 믿는다는 거네. 그가 고양이 사료 2봉지를 들고 있었다. 내가 하나를 들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고양이들이나 보여줘. 연세대의 길고양이들은 구 예술관 건물 주변에 살았다. 강태민은 모든 은신처를 알고 있었고 모든 동물에게 끔찍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한 삼색 고양이가 그에게 먼저 다가왔다. 얘는 노랑이야. 나는 그 고양이의 검은색, 흰색, 주황색 털을 쳐다봤다. 왜 노랑이야? 처음 봤을 때 노란 차 밑에 있었거든. 만약 쓰레기통 옆에 있었다면? 그가 고민했다. 통이. 내 창의력은 무서울 정도야. 흰 고양이가 내 발목에 몸을 비비더니 내가 등을 만지자 극적으로 쓰러졌다. 꼬리 근처는 만지지 마. 강태민이 경고했다.
왜? 고양이가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허공에 흔들었다. 쟤는 상해 보험 사기 전문이거든. 나는 길 옆에 쭈그려 앉아야 할 정도로 웃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강태민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무십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그의 날카로운 얼굴선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기숙사에서 만났던 그 성난 이방인보다는 한때 인터넷에 나쁜 조언을 온 마음으로 믿었던 소년처럼 보였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우리 둘 다 시선을 피했다. 나는 다쳤던 이대 고양이에 대해 물었다. 구조단체에서 레이더라고 이름 지어줬대. 강태민이 말했다. 위탁 가정에서 회복 중이야. 그 학생은 이대에서 조사 중이야. 자기는 그냥 고양이를 겁만 줬다고 주장한대. 걔 아버지는 내가 진짜 위험인물이라고 하고. 걔 아버지? 최우진. 이대 동문. 주요 기부자. 그 이름은 의미가 있었다. 라일건설은 새로운 체육관을 후원했고 이대 경영대 외벽에 걸린 현수막의 절반을 지원했다. 카메라 영상은 학생 지원팀이 가지고 있어. 근데 각도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대. 그 자식이 숲에 있고 내가 달려들어가는 건 보이는데 발로 차는 장면은 명확하게 안 찍혔어. 강태민의 오른손이 사료 봉지를 꽉 쥐었다. 연대에서 너 징계 내릴까? 팀에서 출전 정지될 수도 있어. 다음 달부터 전국체전이 시작되었다. 강태민의 마지막 시즌이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네가 화낼까 봐. 나 지금 화났는데. 그럼 며칠 일찍 화낼 뻔한 걸 막아준 거네. 서준이가 그게 유방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나는 그날 저녁 연세대에 가서 내 오빠가 이미 불안정한 남자를 더 망쳐놓았다고 알려주었다. 서준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정서적 안정을 장려했을 뿐이야. 넌 헛소리를 장려했지. 태민이가 커뮤니티 얘기해줬어? 그 질문이 그의 표정을 바꿨다. 무슨 커뮤니티? 그가 너무 오래 머뭇거렸다. 나는 에브리타임을 열었다. 인기글 최상단에는 부유한 연대 운동선수, 평범한 이대생 폭행. 돈으로 덮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다. 첨부된 영상은 강태민이 숲에 도착한 후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가 최우진을 벽에 밀치고 소리치고 어깨를 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최우진이 도망치려 하는 장면도 없었다. 편집은 강태민을 마치 작은 남자를 재미삼아 사냥하는 운동선수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게시물은 강태민의 가족 관계를 나열했다. 윤혜라는 머서 물류의 명예회장이었다. 강태민의 아버지는 여러 국제 운송 및 기술 사업체를 통제하고 있었다. 비싼 차에서 내리는 강태민의 사진들이 특권과 폭력에 대한 글귀 옆에 나타났다. 댓글은 분 단위로 늘어났다. 금수저는 규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왜 아직도 팀에 있는 거야? 가족이 수표 한 장 써주고 정이라고 부르겠지. 동물을 언급하는 댓글은 비추천을 받거나 숨겨졌다. 모든 걸 파괴하는 테디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수백 명과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카메라에 최우진이 숲에 있는 거 나오잖아. 눈 좀 떠라. 강태민은 룸메 괴롭히는 놈 아님. 걔 룸메한테 5성급 호텔 잡아주고 400만 원이나 줬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서준만이 여장 대가를 인도주의적 원조처럼 들리게 만들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했다. 왜 다른 계정 안 썼어? 3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아, 내 프로필에 화장실 휴지 품질별 순위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댓글 지울까? 지우면 죄책감 느껴 보일걸. 놔두면 멍청해 보이고. 스크린샷은 이미 퍼져나갔다. 커뮤니티는 강태민이 왜 룸메이트에게 400만 원을 주고 고급 호텔로 보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입막음 용돈, 비밀 연애, 룸메이트 학대 가능성. 오래된 드레스 게시물이 다시 떠올랐다. 자정 무렵 연세대 학생 절반은 강태민이 최우진을 폭행했다고 믿었다. 나머지 절반은 그가 서준과 복잡한 연애 관계에 있다고 믿었다. 강태민이 내게 전화했. 여기 오지 마. 그가 말했다. 그건 인사가 아닌데. 이대 영상에서 너 신상 털렸어. 네가 내 여자친구인 척하고 거짓 증거 만드는 걸 도왔다고 말하고 있어. 나는 다른 스레드를 열었다. 내 얼굴에 흐릿한 이미지가 이미 돌고 있었다. 폰 꺼. 강태민이 말했다.
아무한테도 답장하지 마. 나 변호하지도 마. 왜? 이건 내 문제야. 내 얼굴이 올라온 순간부터 내 문제가 됐어. 그럼 빠져. 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넌 나 좋아하지도 않잖아. 나 때문에 내 평판 망칠 이유가 없어. 그 말들이 생각보다 더 아팠다. 그게 배려 깊게 들린다고 생각해? 널 이 일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야. 넌 나한테 묻지도 않고 뭐가 최선인지 결정하고 있잖아. 침묵. 그게 선우현 선배가 미나가 대회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한 거랑 뭐가 달라.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였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넌 내게 빚지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다치면 책임감 느끼고 싶지 않은 거고. 그건 내 감정이야. 넌 아직 내 감정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어.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넌 뭘 원하는데? 나는 기숙사 창가에 서서 젖은 캠퍼스 불빛을 바라봤다. 난 널 영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넌 최우진을 때렸어.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해. 그럴 거야. 하지만 동물을 해친 남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널 자기 탈출구로 이용하는 걸 보고만 있지도 않을 거야. 나는 각 단어를 천천히 말했다. 나는 사실을 돕는 거야, 강태민. 내 가족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너조차도 아니야. 그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배경에서 서준이 속삭였다. 너 우냐? 강태민이 소리쳤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칠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가서 자. 내일은 불쾌한 하루가 될 거야. 조이야. 왜? 고맙다. 나중에 해. 다음 날 아침, 서준과 나는 행정관이 아닌 목격자들부터 시작했다. 정문 근처에는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일부는 끝부분만 봤다. 몇몇은 인터넷이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사람들은 매일 온라인에서 욕먹어. 한 학생이 말했다. 신체적 피해는 아니잖아. 고통은 언제나 해안가에서 보면 얕아 보였다. 7명이 진술서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한 학생, 이민주는 극장 계단에서 더 이른 시점의 영상을 녹화했다. 영상은 흔들렸지만 최우진이 고양이 위로 몸을 웅크리고 부러진 나뭇가지로 동물을 반복해서 찌르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동물은 살아있었고 기어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소리치자 최우진은 일어서서 고양이를 덤불 쪽으로 걷어찼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가까이 가기 무서웠어요. 계속 다른 누군가가 오겠지 생각했어요. 지금 돕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원본 파일을 복사하고 메타데이터를 보존했다. 나는 학생 지원팀이 영상을 확보했다고 확인할 때까지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말라고 민준에게 부탁했다. 공개적인 논쟁은 나중에 해도 됐다. 증거가 우선이었다. 동물병원은 고양이의 부상을 기록했다. 갈비뼈 2개 골절, 고관절 손상, 그리고 단순 사고와는 일치하지 않는 내부 타박상. 레이더는 구조 동아리 회원이 신속하게 데려온 덕분에 살아남았다. 서준은 동아리 단체 채팅방을 통해 2명의 목격자를 더 찾았다. 연극 동아리 학생 1명은 최우진이 도망치려 하는 것을 보았다. 시설 관리 직원은 그가 강태민에게 내 가족은 고양이 만진 값보다 나를 건드린 값으로 더 많이 지불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타임라인을 확보했다. 하지만 온라인 캠페인은 너무나 순조롭게 가속화되고 있었다. 동일한 문구들이 다른 계정 아래에 나타났다. 동물을 언급하는 게시물은 조직적인 신고 후에 사라졌다. 3개의 짧은 동영상 페이지가 몇 분 간격으로 동일한 편집된 영상과 동일한 캡션을 업로드했다. 이것은 자발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홍보 활동이었다. 서준은 다른 사람이 조작에 돈을 댈 때면 놀라울 정도로 도덕적 나침반이 정확해지는 놈이었는데 최초의 외부 업로드가 이전에 라일 건설과 일했던 작은 평판 관리 회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추적해냈다. 어떻게 찾았어? 내가 물었다. 첫 번째 버전 메타데이터에서 소속사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걸 잊었더라고. 나는 빤히 쳐다봤다. 네가 메타데이터를 이해한다고? 나는 다재다능해. 넌 전자레인지에 포크 돌린 적 있잖아. 사람은 성장하는 법이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학생 지원팀, 이대 학생 생활 상담센터, 그리고 연세대 체육부에 보냈다.
나는 또한 강태민을 위해 짧은 사실 진술서를 준비했다. 그는 한 줄을 바꿨다. 내 초안은 나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목격한 후 최우진을 제지했다. 물리적 충돌이 격화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였다. 강태민은 나는 그가 이미 떠나지 못하도록 제지된 후에 글을 한 번 쳤다. 그것은 잘못이었고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 고양이를 해치는 것을 막은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변호사들이 싫어하겠네. 내가 말했다. 사실이잖아. 사실은 전략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 전략적인 표현이 내가 한 일을 바꿀 수 있어? 아니. 헤라는 네이비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연세대 회의에 도착했다. 체육부장이 즉시 일어섰다. 두 명의 대학이사도 마찬가지였다. 강태민의 턱이 굳어졌. 할머니, 압력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압력을 넣으러 온 게 아니란다. 나는 네가 내 손자이고 네가 징계 청문회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야. 그녀는 핸드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만약 내가 자비를 구하는 대가로 돈을 기부할 것인지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만약 대학이 우리 가족 때문에 그의 징계를 바꾼다면 나는 공개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회의실은 매우 조용해졌다. 강태민이 그녀를 쳐다봤다.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하지 마라. 그녀가 말했다. 넌 누군가를 때렸어. 나는 여전히 격분해 있다. 증거는 이화여대가 중간 업데이트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 학생 지원팀은 동물학대와 조직적인 허위 정보 유포를 조사하고 있었다. 대학은 이용 가능한 영상이 편집된 클립에 중요한 맥락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확인했다. 여론은 바뀌었지만 깔끔하게 바뀌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사과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과 없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어떤 사람들은 강태민이 여전히 부유하고 화를 잘 내고 너무 덩치가 크다는 죄를 지었다고 결정했. 내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위협한 후 그는 댓글을 덜 읽었다. 성인의 재산을 압수할 수는 없어. 두고 봐. 그거 좀 야릇하게 들리는데. 폰 내놔. 그는 내게 폰을 주었다. 연세대가 먼저 결정을 내렸다. 강태민은 보안 요원이 이미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진을 때린 것에 대해 공식적인 징계 경고와 두 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다. 그는 또한 갈등 완화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가족 변호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기부도 그것을 지우지 않았다. 감독이 출전 정지를 발표했을 때 강태민은 팀 전체의 저녁을 샀다. 서준은 강태민이 드디어 자기 성질머리에 정가를 지불한 것을 축하하며라는 캡션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강태민이 댓글을 달았다. 너 아직 내 신발빈 남았어. 이대의 절차는 더 오래 걸렸다. 경찰이 동물 학대 증거를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후 최우진은 그 학기 휴학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메일을 통해 그가 평판관리 회사에 편집된 비디오를 유포하고 대학 홍보팀에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나자 동문자문위원회에서 사임했.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다. 레이더는 여전히 몇 달의 회복이 필요했다. 강태민은 여전히 토너먼트 두 경기를 놓쳤다. 욕설을 게시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결코 정정기사를 읽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공식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이대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저녁 두 캠퍼스에 비가 내렸다. 강태민과 나는 동물병원 밖 차양 아래에 서 있었다. 레이더의 위탁 가족이 방금 그가 온열 담요 위에서 자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다. 강태민은 지쳐 보였다. 계속 생각해. 내가 자제했더라면 걔들이 그 영상을 못 가졌을 텐데. 그건 사실이야. 아닌 척할 수도 있잖아. 넌 거짓말 싫어하잖아. 내 거짓말은 제일 덜 싫어. 그는 가깝지만 닿지 않은 우리 손을 내려다봤다. 조이야, 나를 동정해서 선택하지 마. 안 해. 할머니가 널 좋아해서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캠페인에 큰 용기로 저항해왔어. 내가 서준이한테 400만 원을 줘서도 아니고. 그건 내 가장 큰 장점인데. 그가 웃었다. 그 소리가 내 가슴 속 무언가를 풀어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강태민이 굳었다. 그의 손가락은 내가 먼저 힘을 주기 전까지 내 손을 감싸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야? 그가 물었다. 네가 감정적으로 지쳐 있고 내가 인터넷 절반에게 화가 나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정의 내릴 준비가 안 됐다는 의미야.
합리적으로 들리네. 하지만 그건 또한 내가 넌 절대 내 타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내가 틀렸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는 마치 온 도시가 침묵에 잠긴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틀렸는데? 나는 부드러움이 조용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차양 가장자리에서 빗물이 흘러내렸. 때로는 그게 언제 머물러야 하는지 물어볼 줄 아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더라. 강태민의 눈이 빛났다. 때로는 자기 길을 돈으로 사서 빠져나가는 대신 벌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의 손이 내 손을 완전히 감쌌다. 때로는 185cm의 환한 눈썹을 하고 다시는 익명의 연애 조언을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일 때도 있지. 그 조언, 추천수가 엄청 높았는데. 강태민, 미안. 우리는 비가 주차장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우리 중 누구도 다음 문장을 서두르지 않았다. 제6장. 이제 내가 그를 쫓을 차례. 강태민은 출전 정지 3주차에 농구 연습에 복귀했다. 훈련은 할 수 있었지만 토너먼트 첫 두 경기에는 유니폼을 입을 수 없었다. 그는 사복 차림으로 팀 뒤에 앉아 턱을 굳힌 채 모든 득점에 박수를 쳤다. 연세대가 두 번째 경기에서 3점 차로 패했을 때 온라인의 낯선 이들은 후회가 타임머신이라도 되는 양 그의 성질을 참지 못한 것을 탓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내가 우리 둘 목까지 불평하고 있잖아. 내가 관중석 뒤에서 서성거리자 서준이 말했다. 네가 뛰었으면 이겼을 텐데 아마도 최우진이 고양이를 해치고 내 시즌을 거의 망칠 뻔했어. 그것도 사실이지. 넌 왜 그렇게 침착해? 네가 가족을 대표해서 충분히 화내고 있으니까. 나는 서성거림을 멈췄다. 강태민은 내게 다른 데이트를 신청하지 않았. 엄밀히 말해 그는 우리의 고양이 밥주기 오후를 데이트라고 부른 적도 없었다. 우리가 동물병원 밖에서 손을 잡은 후 그는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그는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제안하면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는 나를 셔틀 정류장까지 바래다주고 내 기숙사 입구 앞에서 멈췄다. 하지만 그는 결코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 절제에 감사했다. 그러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걔는 네가 스캔들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준이 말했다. 내가 틀렸다고 말했어. 징계 청문회 끝나고 폭풍우 속에서 말했잖아. 그건 지진 중에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랑 똑같은 감정적 상황이라고. 네가 언제부터 계약을 이해했는데? 강태민이 내 표정 좀 설명해주면 신발빚 절반을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한 후부터 나는 그에게 프로그램을 던졌다. 이틀 후 나는 강태민이 몇 달 동안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나도 대화 한 번쯤은 견딜 수 있다고 결심했다. 나는 음료 2개를 들고 연세대의 저녁 연습에 갔다. 하나는 내 것인 무가당 차였다. 다른 하나는 강태민이 좋아하면서도 바닐라가 충분히 남성적이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바닐라 프로틴 쉐이크였다. 그는 코트에서 나를 보고 패스를 놓쳤다. 공이 그의 가슴을 쳤다. 팀 동료들이 소리쳤다. 강태민은 공을 돌려주고 서준을 쏘아본 뒤 다가왔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왜 있어? 넌 연습하러 왔잖아. 나는 이 캠퍼스에 여러 번 와봤어. 보통 서준이나 할인된 해산물 때문에. 오늘은 너 때문에 왔어. 그의 귀가 즉시 빨개졌다. 나는 그에게 쉐이크를 건넸다. 데이트 신청하고 싶어서. 그는 병을 쳐다봤다. 무슨? 데이트? 나랑? 아니, 강태민, 이병이랑. 그가 고개를 들었다. 희망과 조심스러움이 그의 얼굴 위에서 싸웠다. 확실해? 내가 계산 다 해봤어. 그거 낭만적이지 않은데. 수학자한테는 지극히 낭만적인 거야. 왜 안 되겠어? 나는 우아한 대답을 준비했었다. 그를 보고 나는 그걸 포기했다. 네가 내게 평범한 메시지를 보내던 버전의 네가 그리워서 네가 방에 들어올 때 내가 알아채니까. 네가 나를 감동시키려는 노력을 멈췄을 때 마침내 너를 볼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가 침을 삼켰다. 그리고 네가 한 가지는 맞았으니까. 어떤 거? 느낌이 달라. 호텔을 기억하며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건 내가 평생 말한 최악의 문장이었어. 경쟁이 치열한데. 서준이 코트에서 소리쳤다. 키스해, 키스해. 팀 전체가 그를 따라 외쳤다.
강태민이 돌아서서 으르렁거렸다. 뛰어, 서준. 서준이 뛰었다. 강태민은 내가 오빠를 사적으로 쫓을 수 있도록 체육관 문을 닫는 것을 도와주었다. 우리의 첫 공식 데이트는 캠퍼스 밖 작은 분식집에서였다. 강태민은 루프탑 레스토랑을 계획했지만 나는 비싼 음식이나 정장 차림의 목격자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5분 일찍 도착했고 첫 데이트에서 행동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최소 3개는 본 것이 분명했다. 그는 너무 극적으로 내 의자를 빼주었다. 그는 테이블용으로 떡볶이를 주문하기 전에 허락을 구했다. 그는 마치 시민권 면접을 보는 것처럼 무릎 위에 손을 놓고 있었다. 긴장 풀어. 내가 말했다. 나 긴장 안 했어. 내 어깨가 귀에 닿겠어. 그가 어깨를 내렸다. 내가 그의 연기를 멈추게 한 후에야 데이트는 나아졌다. 우리는 하와이안 피자에 파인애플이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했다. 팥빙수를 나눠 먹었다. 그는 헤란이 그를 골프카트를 분수대에 처박은 후에 창고에서 일하게 만든 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 살 때였는데? 17. 왜 분수대 근처에 골프카트가 있었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였지. 그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기숙사 입구에서 그가 말했다. 질문이 있어. 위험하게 들리는데. 언제 키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열쇠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케줄을 잡지 않아. 나는 기대치가 있으면 더 잘해. 강태민, 네가 치과 예약 잡듯이 물어보면 대답은 계속 아니일 거야. 그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타이밍 개선. 나는 벽에 기대야 할 정도로 크게 웃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나를 지켜봤다. 그러다 내가 앞으로 다가가 그의 뺨에 키스했다. 그는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도 포함돼? 그가 물었다. 부분적으로. 기록해도 돼? 집에 가. 강태민과 데이트하면서 그가 왜 23년 동안 싱글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힌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직접적인 말을 기억했다. 내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그는 같이 있어 줄지, 먹을 것을 사다 줄지, 아니면 조용히 해줄지 물었다. 내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해주었다. 내가 같이 있어 달라고 하면 그는 차를 들고 와서 내가 일하는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는 또한 로맨스의 가장 시끄러운 좌석에서의 농구 경기, 스포츠 박물관에서의 3시간 방문, 그리고 공룡이 지역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포함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조절했다. 그는 내가 서점, 조용한 카페, 목적지 없는 산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귀마개를 가져가면 그가 경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스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공중보건을 위협하지 않는 매운갈비찜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나는 구름 사진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다. 쇳덩구리는 여전히 금지되었다. 헤라는 마치 캠페인이 성공한 장군처럼 만족하며 우리의 관계를 환영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단다. 그녀가 말했다. 고양이 밥 줄 때 갑자기 약속이 생기셨잖아요. 내 나이에는 약속이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난단다. 서준은 자기가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없었으면 강태민은 기숙사에서 조이를 절대 못 봤을걸. 너 없었으면 내가 말했다. 걘 아직 신발 2짝 다 가지고 있었을걸. 서준의 인생은 계속해서 뻔뻔함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는 작은 캠퍼스 중고거래 앱을 출시했고 그것을 지역 학생 서비스 회사에 팔았으며 그 돈의 일부를 강태민에게 갚았다. 그는 의식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신발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교체용 운동화 한 짝이 있었다. 다른 한 짝은? 강태민이 물었다. 아직 그게가 가지고 있어. 농구 토너먼트가 재개되었다. 강태민은 세 번째 경기에 복귀하여 27점을 득점했다. 연세대는 전국 결승에 진출했다. 챔피언십 전에 한 기자가 그에게 징계 사건이 그를 변화시켰는지 물었다. 위험에 대해 제가 옳았다는 것이 모든 대응을 옳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다시 그 위해를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은 덜 사용할 겁니다. 대답은 세련되지 않았다. 세련된 것보다 더 나았다. 연세대가 2점 차로 우승했다.
마지막 버저가 울렸을 때 서준은 강태민을 들어 올리려다 거의 다칠 뻔했다. 헤라는 부끄러움 없이 울었다. 팀 동료, 코치, 카메라가 그를 둘러싸는 동안 나는 터널 근처에서 기다렸다. 강태민은 그들 모두 너머로 나를 보았다. 그는 코트를 가로질렀다. 키스해도 돼? 그가 물었다. 경기장은 함성으로 가득했다. 땀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3쿼터 중 팔꿈치에 맞아 입술이 터져 있었다. 넌 여전히 진료 기록부처럼 물어보네. 그거 아니라는 뜻이야? 내가 그의 저지 앞섭을 잡아당겼다. 키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서준이 마치 자기가 개인적으로 로맨스에서 이긴 것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짧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중에 체육관이 비었을 때 강태민과 나는 가장 낮은 관중석에 앉았다. 그의 메달은 그가 내 목에 걸어주고 다시 가져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 목에 걸려 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들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그거 정상적인 생각 같은데 나는 때때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들이 원할 때 물러서 주는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매달 가장자리를 나는 내 이상적인 사람이 절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널 불편하게 해? 자주.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용한 방식으로 내가 덧붙였다. 넌 내가 내 뜻을 말하게 만들어. 내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재고하게 만들고. 쇠똥구리처럼? 아니, 어떤 원칙들은 영원해. 그가 웃으며 내 어깨에 자기 어깨를 기댔다. 우리는 그날 밤 영원을 약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화요일 저녁을 그것이 더 솔직하게 느껴졌다. 제7장. 목록과 삶의 차이.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후 1년은 완벽한 식사와 노을의 몽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 인턴십, 돈 빌리는 서준 꽃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잇는 강태민, 그리고 그의 짧은 산책 개념이 10km와 언덕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나였다. 그것은 또한 내가 겪어본 가장 쉬운 관계이기도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제들이 위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태민이 화가 나면 그는 나쁜 말 하기 전에 10분만 줘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다. 내가 침묵 속으로 움츠러들면 그는 공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그가 알아맞히기를 기다리는지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이 싫었다. 답이 종종 후자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덜 매력적인 습관들을 나는 불안할 때 공유된 계획을 재조정했고 그로 인해 그는 관리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감정을 인정하기 전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나는 내 감정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헤라는 갈등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불화가 없는 관계는 아주 새롭거나 아주 부정직하거나 둘 중 하나란다. 그녀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서준이 덧붙였다. 아니면 한 명이 죽었거나 헤라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쿠키 접시를 옮겼다. 내 학부 마지막 해에 나는 시카고의 한 연구소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강태민은 경영학 학위를 마치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물류가 자금을 지원하는 런던의 스포츠 기술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었다. 옛날의 나였다면 사랑을 하나의 공유된 지도로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옛날의 강태민이었다면 편의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듯이 돈, 일자리 또는 아파트를 제안했을지도 모른다. 대신 우리는 두 개의 법적 경로를 가진 분식집에 앉았다. 나 시카고 자리 가고 싶어. 내가 말했다. 가야지. 넌 런던 가고 싶잖아. 응. 그건 바다 건너야. 확인해봤어. 나는 테이블 밑에서 그를 걷어찼다. 우리는 비행기 값, 스케줄, 휴일, 그리고 장거리 연애가 실패할 가능성을 나열했다. 우리 중 누구도 사랑이 그것을 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첫 3개월은 비참했다. 런던은 6시간 빨랐다. 내 연구실 회의는 강태민이 잠자리에 들고 싶을 때 시작되었다. 그의 교육 발표는 내가 지하철에 있을 때 열렸다. 영상 통화는 가장 감정적으로 불편한 순간에 멈췄다. 한 번은 일주일 동안 통화를 놓친 후 나는 그가 멀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화면을 쳐다봤다. 나는 네 업무량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네가 흥미를 잃고 있다고 생각했어. 왜 안 물어봤어? 넌 왜 안 물어봤는데? 우리 둘 다 멈췄다가 웃었다. 논쟁은 공유 캘린더와 규칙 하나로 끝났다. 사실 확인 없이 침묵을 해석하지 말 것. 6개월 후 강태민은 내 첫 공개 발표가 금요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48시간 동안 시카고로 날아왔다. 그는 급하게 짐을 싸느라 잘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뒷줄에 앉았다. 그는 의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선임 연구원들에게 자신을 내 남자친구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들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는 내게 커피를 건넸다. 너 무섭더라. 그가 말했다. 좋은 의미로 무서웠어? 몇몇 경제학자들이 전공 바꿀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어. 그날 밤 우리는 내 아파트 바닥에서 배달 음식을 먹었다. 그는 디저트 전에 잠이 들었고 한 손은 여전히 내 발목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고 간단한 것을 이해했다. 나는 한때 사랑을 내 머릿속 그림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상상했다. 이제 그것은 움직이는 내 모습 그대로를 봐주는 것에 더 가깝게 느껴졌다. 강태민은 내가 변하는 그대로의 나를 알았다. 그는 지키기 가장 쉬운 버전의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적인 표현이 필요한 학생, 피곤할 때 날카로워지는 연구원, 주방 기구로 서준을 위협하는 누나, 그리고 틀릴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를 사랑했다. 나도 그에게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의 런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그는 싱가포르에 있는 아버지 회사로부터 임원 트랙 제안을 받았다. 연봉은 엄청났, 직함은 친척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는 거절했다. 나는 그가 나 때문에 거절했을까봐 걱정했다. 그랬어? 내가 물었다. 부분적으로 내 속이 조여왔다. 그가 손을 들었다. 네가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야. 나는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 지위가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건 다른 거야. 그는 대신 시카고에 있는 더 작은 스포츠 분석 회사에 자리를 잡았다. 급여는 좋았지만 터무니없지는 않았다. 그는 가족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신 선수 건강 모델을 만들 것이었다. 할머니가 아버지가 결국 굴욕감에서 회복될 거라고 하셔. 그가 말했다. 정말 그럴까? 아니, 하지만 할머니는 낙관주의를 즐기시지. 그는 내 아파트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와 함께가 아니라 내 근처로. 그 구분이 중요했다. 헤라는 봄에 방문했다. 수술 후 다리가 좋아졌지만 긴 날에는 여전히 지팡이를 짚었. 그녀는 두 아파트를 모두 점검하고 강태민의 주방이 감정적으로 미완성이라고 발표했다. 서준은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둔 후 같은 주말에 날아왔다. 나는 지금 기회와 기회 사이에 있어. 그가 말했다. 너 해고당했잖아. 내가 말했다. 언어가 현실을 창조하는 법이야. 저녁 식사에서 강태민은 매운 갈비찜을 내놓았다. 정말로 맛있었다. 서준은 개인적 성장의 증거라며 사진을 찍었다. 지워. 강태민이 말했다. 콘텐츠가 필요해. 내 팔로워들이 드레스 이야기를 그리워한단 말이야. 나는 그에게 서빙 스푼을 겨눴다. 그 호텔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라도 올리면 네가 데이트하는 모든 여자에게 사라진 운동화에 대해 설명해 줄 거야. 서준이 휴대폰을 내렸다. 저녁 식사 후 헤라는 강태민이 언제 청혼할 건지 물었다. 그는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렸다. 나는 그를 구해주지 않았. 할머니. 그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 압박하지 않기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조이를 압박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계획을 세우도록 압박하는 거지. 저희 계획 있어요. 내가 그를 쳐다봤다. 우리? 그는 덫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서준은 피할 수 있는 파괴를 목격하는 오빠의 모든 기쁨을 담아 미소 지었. 강태민이 이마를 문질렀다. 저는 일반적인 계획, 미래를 의미한 거였어요. 예정된 청혼이 아니라 훌륭한 회복이었어. 내가 말했. 그날 밤 나를 집으로 바래다 주면서 그는 사과했다. 네 잘못 아니야. 할머니께 결혼은 단체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미리 경고했어야 했는데. 언젠가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는 가로등 아래에서 멈췄다. 몇 년 전 호텔에서 그랬던 것처럼 색이 그의 옷깃에서 귀까지 차올랐다. 응. 농담도 망설임도 없었다. 우리가 일정 기간 사귀어서가 아니야. 할머니가 원해서도 아니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가정을 원해. 나는 또한 네가 그걸 네 결정이라고 느낄 때 선택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언젠가는 좋은 것 같아. 그가 숨을 내쉬었다. 언젠가는 위험할 정도로 긴 시간인데 네가 4개월 동안 나한테 딱정벌레 안 보내고 버텼잖아. 불확실성도 버틸 수 있을 거야. 그게 내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지. 1년 후 서준이 가족 단톡방에 링크를 보냈다. 슬램덩크 영웅의 원래 기숙사 게시물이 에브리타임에 다시 떠올랐다. 누군가 오래된 스레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강태민의 챔피언십 인터뷰, 동물 학대 사건, 그리고 우리의 공개된 연구 프로필과 연결했다. 수천 개의 새로운 댓글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룸메가 진짜로 널 유혹했어? 드레스 입었던 애가 지금 여자친구야. 최종 업데이트가 필요해. 서준이 강태민을 태그했다. 국민들에게 답하라. 강태민은 버려진 계정에 로그인했다. 나는 그가 타자를 치는 동안 그의 어깨 너머로 기댔다. 내 룸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쌍둥이 여동생을 그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단지 그걸 이해하는데 몇 주와 100만 원, 호텔 사건 하나, 그리고 프로급의 굴욕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답글이 폭발했다. 헤란이 와이파이를 없애겠다고 위협할 때까지 서준은 그것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나중에 나는 로비 이후로 계속 기다려온 질문을 했다. 드레스 입었을 때 너랑 서준 사이에 뭐가 달랐어? 응. 서준이랑 있을 땐 느낌이 틀렸고 나랑 있을 땐 맞았다고 했잖아. 강태민이 고민했다. 모든 것. 그건 너무 모호해. 네가 서 있던 방식, 네가 나를 보던 방식, 네가 너였다는 사실. 기숙사에선 내 얼굴 거의 보이지도 않았잖아. 분명히 내 신경계는 충분히 봤나 봐. 그건 과학이 아니야. 서준이한테 200만 원 준 것도 과학은 아니었지. 적어도 인정은 하네. 그가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는 드레스 때문에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했어. 나는 1초 동안 서준처럼 생긴 사람을 보고 다시 보고 싶어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야. 그러고 나서 네가 존재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패닉에 빠졌던 거지. 그래서 네 반응이 내 룸메가 변태라고 게시하는 거였어? 나의 초기 학문에 대해서는 사과한 바 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웃었다. 너 정말 바보 같았어. 어렸잖아. 23이었어. 애였지. 그가 내 머리에 키스했. 오래된 게시물은 온라인에 남아 있었다. 우리 둘 다 지워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어떤 시작들은 숨기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었다. 제8장. 그가 나를 위해 남겨둔 자리. 25살이 되자 나는 성인이라는 것이 대부분 미완성된 결정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시카고 연구소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고 나만의 작은 팀이 있었으며 감사의 말 안에 숨겨진 이름이 아닌 첫 번째 저자로 내 이름이 실린 논문도 있었다. 강태민은 스포츠 분석 회사의 제품 총괄이 되었다. 서준은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과 단기 캠퍼스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었다. 그는 수년간 재정적으로 오해받았던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그를 놀리는 것을 즐겼던 모든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었다. 헤라는 우리 궤도의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침 6시에 건강기사를 보내고 자정에는 가족과 십을 보냈다. 그녀는 또한 위탁 기간이 끝난 후 다쳤던 고양이 레이더를 입양했다. 레이더는 수입담요 위에서 잠을 잤고 원래 구조 사진이 선전물처럼 보일 정도로 둥그러졌다. 동물 학대 사건은 조용히 끝났다. 최우진은 보호관찰, 감독하에 사회봉사, 상담, 그리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동물 소유 금지를 포함하는 유죄 협상에 동의했다. 그의 아버지는 구조단체에 민사 합의금을 지불하고 다시는 이대 자문위원회에 돌아오지 않았다. 강태민의 징계 경고는 그의 대학 기록에 남았다. 그는 그것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 정확한 기록이야. 그가 말했다. 나는 같은 날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을 했어. 그 문장은 내가 그를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과거가 그럴듯해져야만 그것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12월의 추운 금요일, 강태민은 퇴근 후 호수 근처의 작은 아파트 건물에서 만나자고 했다. 왜?
내 의견이 궁금한 게 있어서. 가구야? 아마도 야구 글러브 모양 의자 같은 거 고르려는 거지. 편했단 말이야. 손가락에 컵 홀더가 있었잖아. 혁신은 종종 조롱받는 법이야. 그 아파트는 5층에 있었다. 큰 창문과 따뜻한 나무 바닥, 그리고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필요 이상으로 큰 주방이 있었다. 복도에서는 2개의 작은 방이 열려 있었다. 사무실이 2개? 내가 물었다. 하나는 네가 쓸 수 있겠네. 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그는 너무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돌아섰다. 강태민은 주방 아일랜드 옆에 서서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그의 귀가 빨개져 있었다. 너 여기 샀구나. 응. 언제? 런던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거 2년 전이잖아. 세입자 계약이 지난달에 끝났어. 왜 말 안 했어?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반지 같은 건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부동산이 압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 열쇠는 그의 손에서 따뜻했다. 오늘 밤 당장 이사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집 샀다고 해서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해도 돼. 내 아파트 계속 살아도 되고. 이 열쇠 가져가서 한 번도 안 써도 돼.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그냥 내가 내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너를 위한 자리를 남겨둔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했어. 목이 메었. 몇 년 전 나는 그가 내 부드러움에 대한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거절했었다. 이제 그는 2년 동안 소유했던 집에서 의무로 만들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제공하며 서 있었다. 주방이 크네. 내가 말했다. 누구 중독시키지 않고 갈비찜 만들 수 있겠어. 기준이 낮네. 레몬 케이크도 배웠어. 그건 더 강력한 증거네. 그가 기다렸다. 나는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너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 할 거야. 얼마 동안? 아마도 영원히. 평가 기간이 너무 긴데. 불만 있어? 아니. 그가 고개를 숙여내 이마에 키스했다. 조건을 수락합니다. 우리는 6개월 후에 이사했다. 임대 계약이 끝나서도 가족이 기대해서도 아니었다.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집안일을 나누고 사생활에 대해 논의하고 소유 비용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 서준은 우리가 로맨스를 기업 경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랑은 일시적이야. 내가 그에게 말했다. 명확한 상환 규칙은 영원하지. 해라는 박수를 쳤다. 강태민은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서명했. 우리 집은 결코 조용해지지 않았다. 서준은 예고 없이 방문해서 주간 식량으로 표시된 음식을 먹었다. 헤라는 가장 좋은 의자를 차지한 레이더와 함께 도착했다. 강태민은 내가 그가 넘어질 위치를 예측하는 통계 모델을 만들 때까지 문 근처에 농구화를 두었다. 나는 두 사무실을 서류로 가득 채우고 나서 어수선하다고 불평했다. 다툼이 있었다. 수리도 있었다. 그것이 더 중요했다. 어느 저녁, 우리는 헤란과 서준을 위해 저녁을 대접했다. 강태민이 갈비찜을 내놓았다. 서준이 마지막 조각에 손을 뻗었. 내가 더 빨랐다. 그거 내 거였어. 그가 말했다. 내 반사신경이 약하네. 넌 날 사랑했었잖아. 어렸을 때 얘기지. 강태민이 씩 웃었다. 서준이 그를 가리켰다. 넌 내가 드레스 입고 널 유혹한다고 생각했었잖아. 넌 여기서 발언권 없어. 내가 그 오류를 정정했지. 400만 원이라는 비싼 실험비를 내고 말이야. 해라는 차를 마시며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밖에서는 호수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불빛이 창문에 비쳤다. 거창한 의식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삶을 포기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미래가 공유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서로를 반복해서 선택했을 뿐이었다. 저녁 식사 후 우유가 필요하고 나는 동네 편의점은 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강태민은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몇 년 전 내가 처음 해란을 만났던 셔틀과 같은 노선 번호의 시내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강태민을 쳐다봤다. 그날 할머니가 일부러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 거지? 응, 그리고 고양이 데이트 전에 약속도 만들어내셨고. 응, 내 가족은 교활해. 나는 아니야. 넌 교활하기엔 전략이 너무 없어, 조이야. 왜? 그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내가 다른 것도 샀어. 나는 멈췄다. 또 다른 아파트라면 이 관계는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된 거야. 그가 웃더니 코트 안으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반지 상자가 있었다. 그는 즉시 열지 않았다. 우리가 이미 결혼에 대해 얘기한 거 알아. 네가 열쇠 받은 것도 알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네가 이 대답을 내게 빚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가 상자를 열었다. 반지는 단순했다. 방 건너편에서 머서 가문을 알릴 의도가 전혀 없는 작은 보석이 밝힌 좁은 밴드였다. 강태민의 귀가 빨개져 있었다. 나는 한때 누군가를 원한다는 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라고 믿었어. 네가 나에게 묻는 법을 가르쳐 줬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조이,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뒤에서 버스 문이 열렸다. 기사님이 기다렸다. 안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창가로 몸을 기울여 지켜봤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를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환한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인내심을 그는 여전히 내게 평범한 개와 평범한 구름 사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인터넷의 모든 익명의 낯선 사람을 믿지 않았다. 대부분은 응, 내가 말했다. 기사님이 경적을 울렸다. 키스를 하든가 버스 차선에서 비키든가. 내가 웃었다. 강태민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3명의 승객이 박수를 치고 한 10대가 모든 것을 녹화하는 동안 내게 키스했다. 그 영상은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서준에게 도착했다. 그는 내 동생이 한때 자기가 자기 드레스를 입은 게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남자랑 결혼함이라는 캡션과 함께 가족 채팅방에 그것을 올렸다. 나는 답했다. 내가 널 지우기 전에 이거 지워. 해라는 하트 이모티콘 6개를 보냈다. 강태민이 썼 역사적 기록을 위해 말하자면 서준은 끔찍하게 보였음. 그 발언 승인합니다. 그날 밤늦게 우리가 천천히 선택한 집의 주방에 서서 나는 시작을 생각했다. 나는 그저 오빠 기숙사의 가방 하나를 가져다 주러 갔을 뿐이었다. 185cm의 농구 선수가 나를 드레스 입은 그의 룸메이트로 착각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달아났다. 밤이 되자 그는 캠퍼스 전체에 서준이 자기를 유혹하려는 변태라고 알렸다. 그 하나의 터무니없는 오해가 두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강태민은 며칠 동안 드레스가 자신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믿었다. 몇 년 후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그것은 결코 드레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서준이 아니었다. 놀랐던 첫 순간부터 그를 2번 돌아보게 만든 사람은 나였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생한 인물들의 여정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제 작품을 사랑해 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저장하고 더 많은 모험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